넓히고 지하 공간을 통합해 GTX 복합 역사를 신설하는 새 광화문 광장 설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산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시절 직무 관련 업체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줄 골프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빙상계 비위 논란의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석희 선수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은폐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 경기, 서울, 광주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첫 신고 이후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33만여 명이 동참한 탈원전 반대 서명안이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1970년대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중앙 분리대만 있던 곳이 10년 전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광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 자체가 거대한 중앙 분리대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년 뒤에는 이런 모습의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지금의 4배 수준으로 커지고 지하 공간도 확대하면서 GTX 역사가 들어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 풍경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넓어진 광장에는 테라스 정원이 꾸며지고 계단식으로 지하와 연결돼 곳곳에서 콘서트와 전시회가 열립니다. 밤에는 광장 바닥에 한글 모양의 조명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 당선작입니다. 70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최종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세종대로는 왕복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어들고 광화문 앞을 지나던 율곡로와 사직로는 우회하면서 옛 경복궁의 월대와 의정부터를 복원합니다. 전체 광장은 지금보다 3.7배로 넓어집니다. 교통 아일랜드처럼 고립되어 있던 광장을 한쪽으로 이제 붙이면서 정말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들게 되면서 지하 공간도 넓어집니다. 화랑과 도서관, 카페, 체험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시청까지 350m를 연결해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도시를 조성합니다. 광화문 사거리에는 GTX A 노선이 지나는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도 추진됩니다. 기존 GTX A 노선 계획에는 광화문역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을 신설하면서 생기는 비용 문제는 걸림돌입니다. 계획에 없던 추가 역사를 저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비용 부담 문제, 그런 문제를 향후에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들로.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오는 2021년 5월까지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면 완공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공사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광장이 완성된 뒤에 생길 수 있는 교통 혼잡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급히 시민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의견을 좀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입니다. 큰 칼을 찬 이순신 장군, 훈민정음 해례본을 든 세종대왕, 광화문 광장을 상징하는 동상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51년 전부터, 세종대왕 동상은 10년 전부터 광화문 광장 중심을 지켰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 당선작에는 두 동상을 이전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서울 정부청사 앞으로,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상은 그 위치나 크기가 워낙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이전 계획이 의아합니다. 옮겨버린다면 그런 상징들이 묻어질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유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특히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아까 설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공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존중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수사입니다. 손 의원 역시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할 예정이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혐의입니다. 의원원석 재직하면서 특히나 문화관광부 간사로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주변에 말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현재까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손 의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지시하거나 입김을 넣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 의원이 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두 조카가 손 의원과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면 차명거래에 해당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비슷한 고발건들도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어서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목포 땅 투기 의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문화계에 여러 형태의 압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 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윤우리 기자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진행된 교문위 상임위에서 무형 문화재나 장인들의 작품 판로가 막혀 있다며 당시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근대 유물의 판로가 막힌 것은 한국박물관에 근대 유물 전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탓을 우리나라 박물관에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박물관이 근대나 현대의 작품들을 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전 측이 장인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기획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해당 작품이 대형 박물관과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에 소장됐다는 얘기를 꺼내며 우리 박물관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박물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그냥 내 거 못 사게 돼 있습니까? 한 민주당 의원은 손 의원이 자신이 기획한 작품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고 한 것은 이익 충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 측은 근현대 작품 구매에 대한 절차도 없고 고민도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질타한 것일 뿐 특정 작품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손혜원 의원 사태를 두고 아이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부르자 박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맞받았고 자유한국당은 오만 방자의 아이콘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손혜원 의원의 공격에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만방자의 아이콘이라고 손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죠. 한국당은 손 의원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혜원 씨라고 부른다고 자랑했다며 손 의원의 뒷배는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호가호위해서 잘못이 일어났으면 청와대 일로 치부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업무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어찌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느냐며 박지원 의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돈이 아니라 문화에 미친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꼭 투기로 볼 일이 아니다며 손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 목포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 이번 사태로 유명세를 탄 때문인지 부쩍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 주민들이 하나둘씩 서명을 합니다.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손혜원 의원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토착민들마저도 마치 투기지역의 투기꾼으로 만들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주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주민은 마을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고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맞아요 이게? 주민들의 뜻이다. 누가 뜻이에요 이게? 목포 시민단체도 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데는 손혜원 국회의원의 마중물 역할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진정성도 믿고 싶다.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쫓겨나면서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재정사업의 근본에 어긋난 거라고 저는.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도 금이 갔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것 좀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8년 흘렸는데 마침 손 의원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가 직책을 이용해갖고 직책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거 투기라고 하는 게 맞죠.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구입 논란이 목포 시민들의 찬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저희가 유재수 부산 부시장 관련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간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부인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사달라고 금융회사 임원에게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공항과 국회를 갈 때마다 다른 민간 회사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유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어제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오늘 역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유 부시장 측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부시장 감찰 중간 보고서입니다. A4 한 장에 각각 3건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 금융회사 임원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항목에서 유 부시장은 당시 자신의 처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동 삭제 기능을 1시간으로 설정한 비밀 대화를 주로 사용해 최근 대화 내용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미국계 반도체 회사의 비서실장 이름과 직함이 적힌 항목에서는 이 회사를 위해 행자부 차관을 통해 지방세 특례 알선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3회 정도 발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산수와 그림 선물, 공항과 국회 이용 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임이 확인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TV조선은 부산시청을 방문하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유재수 부시장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부시장 입장에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거로.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감찰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앞서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재직 당시 스폰서 관계인 금융회사 대표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보도에 나와 있는 문장과 단어가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며 다른 파트에서 만든 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권 실세와 관련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 보고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 일부 직원이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작심한 듯 청와대가 고발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공익제보자 신부님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 폭로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로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꼽은 겁니다.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인사검증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관련 첩보를 보고했지만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 발표 이전인데다 비상임위원임을 참작해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 내근직인 김모 사무관이 외부 출장은 나간 것처럼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출장비 1,600만 원을 타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근직인 김 사무관도 업무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지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대변인 대신 김 수사관의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대응토록 해 기자회견 직후 양측 간 반박에 재반박이 설전처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어 이번 사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감반의 공식 건배사가 조국을 위하여였으며 박 비서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리 첩보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친여권 실세 감찰 정보로 탄압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자신이 속했던 반부패 비서관실이 국민이 아닌 민정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민정수석 이름이 구호로 오르내렸다는 겁니다.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사실상 견제 대상으로 간주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회식 때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라며 임 실장 비리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분명히 들었고 특감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수사에 앞서 청와대의 전 정부 캐비닛 문건 누설 혐의부터 수사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빙상계에서 오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확인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서 모두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은폐 배후에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소영 기자입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새로운 성범죄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된 피해 사례만 심석희 건을 포함해 6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손 의원은 빙상 선수 A씨는 10대 때 한국 최대 빙상장에서 강습을 받던 중 한 코치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코치가 훈련 중 자세 교정을 핑계로 앉거나 입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가 거부하자 코치가 폭언을 퍼부었다며 이 선수는 충격으로 스케이트화를 벗은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A씨가 한국 최대 전명규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려는 A씨에게 전 교수는 내가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손 의원은 전 교수가 성폭력 사건 은폐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충분히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빙상계에서 활동하고 손 의원은 빙상 선수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 교수가 사건 은폐에 관여하고 있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그동안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섰으나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오늘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석희 선수에게 사과하면서도 성폭력과 폭행 사실 모두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 등 민감한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빙상계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빙상연맹이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힌 전 교수는 심석희 선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에게도 사죄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를 잘못 키워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준.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은 물론 상습 폭행 여부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가해자로 지목한 제자들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 교수는 젊은 빙상인연대 측이 조 전 코치에게 자신의 비리 내용을 알려주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회유했고 이에 조 전 코치가 거짓 옥중 편지를 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젊은 연대의 어떤 사람이 전명규의 비리를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성폭력 피해 선수의 문자를 보고도 은폐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의 지인 자녀 채용 청탁 의혹 등 민감한 질문엔 회피성 대답을 했습니다. 기사를 못 봐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교수는 법적 대응과 교수직 사퇴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울산의 한 가스 공장에 설치된 ESS,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제품이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의 온도는 1,500도. 소방 헬멧과 방화복도 열기를 견디기 힘듭니다. 불을 끄는 동료 소방관에게 연신 물을 뿌려줍니다. 오늘 오전 9시 26분쯤 울산 남구 대성산업가스 1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이 원래 방화문이다 보니까 연기만 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닥쳐보니까 이게 불이 난 거예요. 불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ESS 바로 옆에는 질소와 아르곤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대형 폭발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ESS 주변을 먼저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반 배터리를 보면 황산 같은 이런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물로서 끌 수는 없는 물건입니다. 일단은 자체 소화를. 오늘 불이 난 ESS는 지난달 25일 제조사가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ESS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불이 타서 약간 화재 조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거죠.
정부는 지난 10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 345개 사업장에 대해 가동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십억대 마약을 밀수한 일당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짜로 여행시켜주겠다면서 주부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운반책으로 이용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의 한 주택 앞. 현지 경찰이 건물 안으로 기습합니다. 무장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진입하고 자다 깬 남성을 수갑을 채워 체포합니다. 58살 한모 씨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한 해외 총책입니다. 유통은 이모 씨 등이 맡았습니다. 한 씨는 SNS를 통해 국내 투약자들과 연락을 한 뒤 이 씨를 통해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은닉하면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한 씨 일당은 경찰과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반책으로 주부들을 이용했습니다. 공짜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겁니다. 여행을 마친 뒤 귀국 직전 필로폰을 속옷에 넣어 국내로 옮겨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물건이 필로폰인지를 몰랐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시가 36억 원어치 6kg으로 20만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한 씨 등 일당 12명을 먼저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가이드 폭행 무리를 일으킨 예천군 의회가 파문에 연루된 의원 3명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여전해서 의장석으로 신발이 날아드는 등 회의장 안팎에서 강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이 나타나자 피켓을 든 주민들이 사퇴를 촉구합니다. 회의장 안에서도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버티면 예천이 죽습니다. 급기야 의장석으로 신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큰절 사죄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과 도우미 발언을 한 권도식 의원에게는 야유와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부르세요. 보도방 의원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주민들은 퇴장하는 의원들을 막으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사퇴하고 나가세요, 그래. 오늘 윤리특위를 구성한 예천군 의회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을 제명할 계획입니다. 도우미 발언을 한 권도식 의원과 이영식 의장의 징계 수위도 결정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그 사이에 다 끝났어요. 요즘은 SNS 채팅방에서도 재테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대 광고로 투자를 유인해서 돈만 뜯어낸 뒤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속이는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익명으로 어울리는 오픈 채팅. 이 가운데 재테크를 주제로 대화하는 방도 많은데 오픈 채팅방 사기는 초대 문자나 미끼 광고로 시작됩니다. 높은 수익률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원금 보장까지 된다는 광고글. 대화방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줄줄이 이어지는 투자 성공담과 축하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 5억을 성공을 해서 그 카톡방에 있는 100명 전부에게 치킨을 쐈다. 현금 따발을 다 보여주게끔 만들고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인출 다 해갔다. 성공담의 솔깃에 재테크 상담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서를 받고 1대1 대화나 다른 대화방으로 불러낸 뒤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오픈 채팅방은 이렇게 비공개로 운영이 돼서 참여를 하려면 참여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투자자로 가장하고 상담사에게 받은 참여 코드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 포함 44명이 들어가 있는 방인데요. 이렇게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수익금 낸 걸 축하하니까 저도 뭔가 싶고. 대화방 주인은 전문 투자자인 것처럼 그럴싸한 경력까지 내세워 그대로 믿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수익금을 주지 않기도 일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강제로 퇴장시키거나 방을 없애고 잠적해버립니다. 원금 보장된다고 정말 명시를 딱 해줬어요, 걔네가. 그래서 더 믿었고. 한 사람이 7천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취재진이 신원을 파악한 피해자만 40여 명에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가 늘면서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형법상의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의 카톡방에 있던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증거로 수집을 해둬서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 붙잡히면 수사가 가능해요. IP가 필리핀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어요.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혼자 앓고 있습니다. 도망했다고 그럴까봐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아예 밖으로 수면 위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확진 환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과 전남 등에서도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대학병원. 출입문 곳곳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안산지역병원은 별도의 대기 장소를 만들어서 홍역 의심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홍역 접종하셨어요? 안산에서는 주말 사이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20대 성인 여성 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를 다녀온 3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절반이 20, 30대입니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하고 나서 홍역에 대한 자극이 없다 보니까 항체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보건당국은 지역별로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다며 전국적인 유행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릴 때도 안 맞았어요. 어릴 때도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유행한다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보건당국은 영유아와 성인 모두 2차례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홍역 환자가 늘고 있는지, 나는 괜찮은지, 예방법은 없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홍역이 다시 유행한다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홍역이 완전히 사라진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세계보건기구인 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럼 그 인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토착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 발생이 3년간 1명도 없어야 됩니다. 예. 2회 홍역 예방 접종률도 95% 이상 유지돼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홍역 백신 2차 접종을 1997년부터 의무화하는 등 홍역 퇴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역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홍역 청정 국가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토착 홍역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한국산 홍역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발생한 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홍역 확진자들의 경우 이 홍역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 토착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번 홍역 바이러스를 외래종이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토착 바이러스는 H1 유전자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퍼진 홍역 바이러스는 역학조사 결과 이 B3 유전자형과 이 D8 유전자형으로 나왔죠. 보통 이 동남아나 유럽 등에서 확산되는 유형입니다. 예, 뭐 저도 아주 오래전에 맞았을 테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홍역 백신을 맞았고 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홍역 백신을 맞았을 텐데 그럼 이번에 홍역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확진자 15명이요. 이 0유아인데 14명이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20, 30대입니다. 이 대부분 의료진이거나 영유아 환자의 부모였기 때문에 이 전염력이 강한 환자들과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 1983년생부터 1996년생은 홍역 예방접종을 1회만 맞은 세대여서 감염에 쉽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01년에 당시에 8세에서 16세이던 83년생부터 92년생까지는 모두 홍역 2차 접종까지를 97%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97년에 홍역 2차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국내종이든 외래종이든 홍역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예방접종만 잘하면 문제없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1회 접종만으로도요, 이 예방 효과가 93%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경우에 표준 예방 접종 스케줄에 따라서 접종하면 되고요. 성인이라 하더라도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 접종을 맞은 적이 없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홍역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이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유아들은 좀 빨리 좀 맞는 게 좋겠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이 한 달여 만에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본부는 오늘 청와대에 이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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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반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탈원전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 시작한 서명운동은 한 달여 만에 33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건설이 백지화됐습니다.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북 울진군은 건설 백지화로 지방 세수가 1,900억 원 줄었고 주민지원금 2,500억 원도 못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원전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7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 주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송영길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건설 재개를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군사 합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9.19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와 북한이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서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군사합의서가 됐다 할지라도 위헌이고 한변 측은 국민 14,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220여 명의 소송 위임을 받았다며 이 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소원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은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비핵화를 하는 진척이 없이 우리의 안보 역량만 전부 지금 허물고 그다음에 이제 무력화시키고 불능화시키고 하는 그런 문서예요. 남북 군사합의서는 지난해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것으로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등을 시범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한 사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외교특보로 위촉됐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비서관 4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를 나가 총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총선 출마 예정 비서관 인사 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관련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한 당사자입니다.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에 대한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백 전 비서관 교체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 사태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부정행위를 면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보와 이라크 특임 외교특보로 각각 위촉했습니다. 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를 맡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 UAE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임 특보는 비서실장 재직 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관계를 맺어왔고, 한 특보는 한 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예산 비중이 너무 높아서 구청 살림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하동원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북구의 사회복지비가 올해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32억 원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나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나 재정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정 구청장은 북구 재정 자주도가 올해 26.83%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기초연금 분담률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가 좀 더 10%든 20%든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개선 방안을. 편지를 읽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정명희 북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지자체의 재정 파탄 상황을 파악한 뒤 같이 논의해보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해 주시고,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배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을 누가 해산시켰냐며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켰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검증을 거쳐서 우열을 가리자며 경쟁 구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당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대여 투쟁력이 좀 검증이 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검증을 통해 당대표 후보자의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며 황 전 총리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정책 검증이나 이런 거야 뭐 네거티브로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뵙게 반갑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가 현재 구도로 가게 될 경우 걱정이 많다면서 사실상 황 전 총리 비판에 가세하며 당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020년 선거를 앞두고 과연 우리가 선거를 방어적으로 치룰 것이냐 공격적으로 치룰 것이냐, 또 그다음에 당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홍준표 전 대표는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
밥을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가공식품과 수입 농축산물 가격이 연초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설 연휴, 밥상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아른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어묵 코너가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1년 사이 13% 넘게 오른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쉽게 사서 반찬으로 해먹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좀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즉석밥은 10.7%, 간장과 설탕이 각각 6.4% 등 가공식품 30개 가운데 17개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탔습니다.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여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채소 등 국산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최근엔 수입 농수축산물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의 수입 가격은 20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상승했습니다. 냉동 낙지가 50%, 오징어도 35%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손님들도 아우성이고 비싸다고. 수입 소시지는 30%, 반찬마다 빠지지 않는 참깨 가격은 75%나 올랐습니다. 설 밥상 물가도 비상입니다. 물가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2.3% 올라 2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서민들의 집밥 부담마저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아림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파손된 부분만 수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문짝이나 바퀴 덮개 등을 통째로 교체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과도한 교체 비용은 결국 보험비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차 도중 옆차와 접촉 사고를 낸 정모 씨. 조금 긁힌 것뿐인데 사고 차량 주인은 문짝과 바퀴 덮개를 통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금 180만 원이 지급됐고 정 씨의 보험료는 할증이 불가피합니다.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갈았다 그러고.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살짝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로도 문짝을 통째로 갈아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범퍼에만 적용됐던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문짝과 바퀴 덮개, 엔진룸과 트렁크 덮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됩니다. 문콕처럼 도색이나 판금 복원이 가능한 경우엔 부품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과잉 수리 가능을 개선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값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은 확대됩니다. 현재는 2년 이하 새 차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5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차량의 보상금은 5%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 약 528만 대가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는 정치인을 흔히 철새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학자 윤 후보 교수는 철새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국경과 이념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옮겨다니는 정치인과 어떻게 같을 수 있냐 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로 탈당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하는 의원도 없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박사 논문을 심사했던 대학으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국민에게 사과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 의원은 재판 청탁을 했던 사실도 얼마 전 드러났지만 당직 사퇴쯤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런 유형의 탈당 때 의뢰하는 말이 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떠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당이 곤경에 처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손혜원 의원의 탈당 회견은 마치 출사표라도 내는 듯했습니다. 당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탈당 회견에 수행이라도 하듯 배석한 것도 낯선 풍경이죠. 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합니다만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 이름으로 사지 않았다는 해명도 어찌 보면 유체이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의지가 선한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책무, 이익 충돌 가능성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당당함에도 도리어 말문이 막힙니다. 손 의원은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것인지 검찰 수사가 가려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나는 왜 당을 떠나는가였습니다. 반짝 추위가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까지 공기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권역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서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부 내륙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 내외가 전망되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춥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농도 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